캘리포니아주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을 받아 시행됩니다. 데이브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부패 척결 법안 역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서류 미비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고용하도록 하는 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허위를 날조했다는 이유로 엑선모빌 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세븐일레븐을 상대로 한 무장강도 및 떼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매장 운영 안전성과 관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지는 주민 발의안에 대한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의 심층 보도 시리즈,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무분별한 렌트비 인상 방지를 위한 렌트 컨트롤 확대 내용의 주민 발의안 33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선을 50일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치 앞을 예단할 수 없는 초박빙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여론조사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 토론을 거부한 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재임 중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유엔 총회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마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 우량 기업 10곳이 122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기업 다수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들이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또 한 번의 빅컷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대규모로 폭격하는 작전을 이틀째 이어가면서 레바논에서만 558명이 사망하고 1,6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타격 6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2주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 한편 다저스는 오늘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주중 3연전 같습니다. 서부조 1위인 다저스와 2위인 샌디에고의 승차 현재 3게임 차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4.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반대했던 학부모들도 있었고, 휴대전화 학업에 방해가 된다라는 학부모들도 있었는데 결국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외에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내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23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불안과 우울증, 기타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새 법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스마트폰 화면 대신 학업에 집중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AB 3216에 따라 가주 전역의 교육부에서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을 개발해 채택해야 됩니다. 해당 법은 또한 이 정책을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경우 이미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이 자신이 주도한 상원법안 SB 1111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법으로 서명됐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공공실내 재건 법안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오렌지 카운티의 앤드류 도 슈퍼바이저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카운티 정부 계약에 그의 딸이 이끄는 비영리 단체에 지시했다는 뉴스 보도에서 영감을 받아 마련되었습니다. SB 1111은 정치개혁법에 명시된 주의 반부패법을 강화해 선출직 공무원이
성인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계약에 대해 투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데 처벌에는 선출직 공직 진출 금지와 실형이 포함됩니다. 데이브민 의원은 해당 법안은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있어 커다란 승리라며 카운티 슈퍼바이저든 대통령이든 선출직 공무원이 가족 구성원에게 공공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SB 1111이 통과하기 전까지 기존 주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성인 자녀에게 공공계약을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22일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그리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서류 미비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주지사가 비토한 AB 2586은 워크퍼밋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들을 캠퍼스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만일 통과될 경우 가주에서 5만 5천 명의 서류 미비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됐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립대에서 서류 미비 학생들을 고용하도록 법제화할 경우 서류 미비자 고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하게 되면서 대학이나 학생들이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비토 배경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으로 주정부 직원들이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유씨와 다른 기관들이 먼저 연방판사에게 이 법안의 합법성에 대해 판결을 요청함으로써 서류 미비 학생들을 고용하기 전에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씨와 캘스테이트 대학 모두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법제화될 경우 서류 미비자 고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어 대학과 학생들은 물론 대학이 지원받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 씨는 연구, 학생 재정 지원, 의료 서비스를 위해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자금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연방정부 후원 연구비 중에 유 씨에 지원되는 액수가 가장 많습니다. 또 해당 법안은 폭발적인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불법 이민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대선 경쟁 속에서 2024년 선거의 주요 이슈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오하이오 주 JD 벤스 상원의원은 지난 3월에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는 대학의 연방 자금을 중단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특히 유 씨를 좌파 기관이자 불법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곳이라고 맹비난했었습니다. 주지사는 이로써 가주의 불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두 번째로 비토한 것입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불체자들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를 무이자로 지원하자는 주의회의 법안에 비토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LA 카운티에서 정신건강마을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노숙자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 서명으로 LA 카운티는 노르워크시의 메트로폴리탄 주립병원 캠퍼스 내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하면서 우리는 정신건강 위기와 싸우고 있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 노르워크시의 메트로폴리탄 주립병원 캠퍼스 내 유휴 시설인데 7개 빈 건물을 노숙자 쉼터와 정신건강 치료시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9개의 정신건강 병상과 연구지원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55년간의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결정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제니스 안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 상원의장인 프로템 마이크 맥과이어, 법안 발의자 밥 아르쿨레타 상원의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7만 5천 명 이상의 노숙자 문제 해결에도 이번 법안 통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는 이번 계획 승인을 계기로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모델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확대할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주가 직면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8분경 16886 셔먼웨이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또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금품과 음료수를 강탈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편의점 직원들로부터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캘리포니아 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세븐일레븐 강도 사건의 안전 손상에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빈번해지는 세븐일레븐 매장 범죄로 비즈니스 운영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치안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주정부와 지역 당국의 보다 강력한 치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듯이 어제 새벽 4시 48분경 LA 공항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진도는 2.9로 나중에 조정이 됐습니다. 진동은 LA 카운티 전역과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 보고는 없었는데 최근 이렇게 지진이 잦아지면서 지역 지진학자들은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캘리포니아에서 흔히 발생한다. 그렇지만 더 큰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간격이 매우 좁아졌죠. 많이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이렇게 잦은 지진 활동이 보고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과 지진학자들은 지진 대비 계획을 각자 주민들이 미리 검토하고 비상용품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체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퍼슨팡 인근에서 메트로버스 운전기사가 버스에 탑승하려던 주민과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8시 33분경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와 웨스턴 제퍼슨 블루바드 교차 구간에 위치해 있는 38번 메트로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관한 신고 전화를 접수받고 바로 대응에 나섰으며 최근 버스 운전사와 탑승객 간의 다툼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의 대중교통시설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USC 학생이 수업 도중 조교의 머리를 물통으로 내려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학생이 교수를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적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렇다고 이런 일을 벌이진 않겠죠. USC에서 어제 오전 11시경 강의실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라고 USC도 밝혔습니다. 최근에 물통은 대부분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이 조교를 내려친 물통 역시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통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교는 현장에 출동한 LA 소방국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 경찰이 학생을 체포했고 여학생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경찰로 인계됐으며 흉기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교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고 학생의 신원도 여학생이라는 것 외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경찰과 LAPD가 현재 폭행 사건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커진 우려 중 하나가 바로 자폐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에 엄마의 자궁에서 코로나에 노출된 아기들을 조사한 결과 자폐증 위험이 팬데믹 이전 아이들보다 오히려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사겔로스 의대의 연구팀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에 태어난 2천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괴담이 확산하고 또 봉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임신부와 태아에게 모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까지 겹쳐서 자녀의 자폐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자궁 내에서 코로나에 노출된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낮은 자폐증 검사 양성 반응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24일)
24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늘도 아침 한때 안개와 구름으로 흐리게 시작하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 내려앉아서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같은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 10도가량이나 높은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되겠고 이번 주 주말경에는 낮 기온이 좀 더 낮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6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4도, 61도, 해안 지역은 71도, 6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7도, 낮 최고 기온은 82도로 예상됩니다. 저희 보도국은 대선, 11월 5일 대선, 그리고 투표, 선거 같이 하죠. 여러 가지 선거를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붙여지는 주요 주민 발의안을 저희 보도국이 차례로 하나씩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무분별한 렌트 빈상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3을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민 발의안 33은 가주에서 렌트 빈상을 제한하는 렌트 컨트롤을 1995년 이후 증축된 주거 건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 발의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주 전역에서 로컬 정부가 주거 유닛의 렌트 빈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렌트 빈상을 억제하자는 취지입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1995년 2월 1일 이후 증축된 가주의 모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건물의 렌트 컨트롤을 적용을 막는 코스타 호킨스 렌탈 하우징 액트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같은 내용의 발의안이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 두 차례 안건으로 올려졌으나 두 번 다 부결된 바 있습니다. 렌트 컨트롤 확대안에 대한 찬반은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33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치소는 렌트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렌트비가 높은 상황에서 매해 집주인들이 렌트비를 인상하면서 주거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렌트비를 받으면서도 집주인들이 집수리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해당 발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렌트 컨트롤이 확대될 경우 부동산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우려가 높습니다. 가주 아파트 건물주 연합에서는 렌트 컨트롤 확대안에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부동산 협회의 조나단 박 이사장은 신축되는 건물에도 렌트비 인상이 이뤄지면 부동산 개발업자들 사이에서 아파트 건물 신축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렌탈 인컴을 목적으로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기대하는 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이 렌트 컨트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테넌트들한테 더 많은 파워가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프로퍼티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반이 확연히 갈리는 프로포지션의 향방은 올해 대선 11월 5일에 결정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인구 증가 속에 현재 LA 카운티 유권자 10명 중 1명,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아시아계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시아계 유권자가 10%를 넘어섰습니다. 정치 전문 데이터 업체인 이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아시안 등록 유권자는 65만 8,665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1.6%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안 등록 유권자는 정당별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많은 편입니다. 다만 그 외 무소속을 비롯해 기타 정당 비율이 높은 편이라 핵심 스윙 보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검찰이 엑슨모빌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했을까요?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엑슨모빌은 석유 기반 폴리머의 최대 생산업체 중 하나로 이번 소송에서 검찰 측은 플라스틱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대중을 기만하고 주정부의 수십억 달러의 청소 비용을 초래한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고 주장합니다. 라폰타 가주 검찰총장은 23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석유업체가 초래한 플라스틱 오염으로 가주 지역사회와 환경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 부당이득 환수, 환경복구 기금 조성, 그리고 민사상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타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엑손모빌은 플라스틱 재활용이 플라스틱 쓰레기와 오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중을 설득하면서 기만해 왔다며 엑손모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검찰이 화석연료와 석유화학산업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위기를 야기하고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제기됐습니다. 본타 총장은 엑손모빌 측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더 이상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소송과는 별도로 설프라이더 등 환경단체들도 엑손모빌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소송은 최근 환경과 인체 내에 미세 플라스틱이 유해한 특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늘어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세 나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될 때 생성됩니다. 석유 기반 플라스틱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공기, 물, 음식 그리고 몸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날 소송이 수십 년 동안 가주의 수로를 오염시키고 인체를 오염시킨 제품을 생산해온 업계에 대한 필요한 시정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 2세가 세계적인 대형 소매 유통업체인 타겟의 최고 재무책임자 CFO에 발탁됐습니다. 타겟의 브라이언 코넬 CEO는 지난 19일자로 50살의 짐 이 펩시코 CFO를 타겟의 새로운 CFO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짐 이 CFO는 뉴욕주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플레인뷰 JFK 고교를 졸업한 뒤 프린스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 MBA 과정을 마쳤고 지난 1998년 펩시콜라의 모회사인 펩시코에 입사해서 CFO까지 승진했습니다. 아마존이 다음 달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프라임 빅딜 데이즈 세일 행사를 갖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제품, 인기 상품을 대상으로 올해 최저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마존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수감사절 연휴에 실시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앞서서 소비자들을 미리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9개국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에 가입해야 되며 회비는 연간 $139입니다. 스낵 치즈잇이 미니 치즈 토트백을 어제 공식 출시해서 하자마자 품절됐습니다. 치즈잇은 공식적으로 이 트레이더조의 토트백 열풍을 따라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즈잇은 어제 미니 토트백 열풍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정판으로 치즈 미니 토트백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출시하자마자 이 치즈잇의 토트백은 품절된 가운데 오는 9월 30일과 10월 7일 오전 9시 또는 오전 6시에 추가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에서 한인 관련 소식이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리노베이션 공사 현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언쟁을 벌이다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한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근교의 스팍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살인 혐의로 한인 김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18일 이 스트릿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2명의 인부와 김 씨로 확인된 용의자 사이에 범행 전에 언쟁이 오갔습니다. 언쟁 후 자리를 떠났던 김 씨는 총을 들고 다시 찾아와 2명의 인부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는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총에 맞지 않은 나머지 한 명의 인부가 김 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와쇼 카운티 셰리프국에 구금됐습니다. 김 씨는 현재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살인, 살인미수, 폭행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지구촌 곳곳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자유를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침략이 재개되고 한 국가가 파괴되도록 외면할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쳐서도 시선을 돌려서도 안 된다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겨서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얻을 때까지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의 충돌이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한 뒤 전면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도 다뤘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이 미래의 다양한 도전에 맞서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이며 더 포용적인 유엔을 만들어야 한다며 유엔은 적응하고 새로운 목소리와 관점을 가져야 하고 그게 우리가 유엔 안보리 회원 구성의 개혁과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포기함으로써 이번 유엔 총회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참석하는 유엔 총회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연설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포기 결정을 소개하면서 동료 정상들이여, 우리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국민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국민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자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손에 레바논이 또 다른 가자 지구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오늘 보도된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습을 퍼부은 것을 가리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 불길이 지역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을 자제하도록 헤즈볼라에 조언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완전 무장한 상태이고 다른 누구보다 훨씬 우수한 무기 시스템을 갖췄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는 서방 국가,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국가에 홀로 맞설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자 현재 뉴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백악관이 어제 자동차 관련 중소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중심주인 미시간주를 비롯해 북부 경합주 노동자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디트로이트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저비용 부채 자본 펀드 조성 계획 및 재무부의 미시간주 자동차 공급업체 전환 프로그램 시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산관리 운용업체인 먼노캐피털이 조성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드라이브 포워드 펀드는 내연기관 생산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는 업체를 포함해 사업을 다양화하려는 중소규모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선을 불과 6주 남겨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경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인 더 힐은 어제 민주당 소속 복수의 연방상원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민주당 내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적으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오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펜실베니아를 비롯해서 사실상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7개의 경합주를 중심으로 수치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여론조사에서보다 실제 선거에서 더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벌인 대결에서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주요 접전지에서 내리밀리다가 실제 투표에서는 우승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대선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치상으로 압도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근소한 표차만 확인한 바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 토론을 거부한 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과 독설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인디애나에서 가진 유세에서 해리스는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는 우리는 돼 있지 않다라고 해리스 불가론을 주장했습니다. 또 카말라 해리스 당신은 미국에 대한 재앙이라며 당신은 해고다, 어서 물러나라 라고 말하기도 했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국경을 개방하고 총기를 뺏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TV 토론과 유세 등의 계기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을 재추진할 것이며 총기 전면 금지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이 재임 중에 합의했던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중국에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백악관 재입성 시 첫 번째 통화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할 것이며 당신이 한 합의를 존중하라라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미국의 농산물 500억 달러어치를 구입하기로 자신과 합의했었다며 나는 그가 100% 그것을 다 살 것을 장담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이뤄진 미중 무역 합의 가운데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련 합의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듬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해서 2021년 1월 권좌에서 물러나며 이행의 동력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백악관에 다시 복귀할 경우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입과 관련된 미중 무역 합의를 회생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농기계 제조업체인 존 디어가 제조시설을 멕시코로 옮길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대로 실현될 경우 멕시코의 존 디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하원에 계류 중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강제 제재 법안과 관련해 중국 지도부에 대한 법안의 강제 제재는 미중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의 국익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양국 간의 소통 채널을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미국 정부 노력을 약화하지만 인권 및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원에 계류된 일명 중국 공산당 중단 법안은 대만 및 홍콩, 소수인종 등에 대한 중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강제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신장 자치구산의 면화 사용을 거부한 미국의 패션업체 PVH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 PVH그룹이 신장 제품에 대해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어긴 채 중국의 기업, 단체, 개인과의 정상적 거래를 중단하고 차별적 조치를 한 문제 등에 관해 조사를 개시한다며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며 관련 기관의 건의 고발에 의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881년도에 설립된 PVH그룹은 이 타미 hilfiger와 캘빈 클라인 같은 유명 브랜드들을 산하에 둔 미국의 패션 기업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전쟁에서 상대방의 작전, 통신 네트워크를 교란하기 위한 전자선이 전 세계 항공업계에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상대 네트워크에 보내는 가짜 신호가 민간 여객기 위치 정보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쳐 비행 경로를 잘못 지정하는 등 GPS 교란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서비스와 취리히 응용과학대학 분석에 따르면 GPS 교란에 영향을 받는 항공편은 지난 2월 하루 수십 편이었지만 8월에는 1,100편이 넘을 정도로 급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항공업계는 GPS 교란이 약 1년 전부터 민간 여객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특히 최근 6개월간 가짜 GPS 신호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짜 신호로 인해 GPS의 비행 경로가 잘못 지정되는가 하면 시계가 이전 시간으로 재설정되고 잘못된 경고를 발령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간의 충돌로 긴장이 격화한 중동에 소규모 병력을 추가 파견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펠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중동의 증대된 긴장을 고려하고 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이미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우리의 무력을 증강하기 위해 소수의 미군 인원을 추가 파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파 규모와 또 추가 파견 병력의 임무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동에는 미군 약 4만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군 인원 추가 파견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중동의 맹방인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이란 등의 개입에 따른 확전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가 전운이 짙어지는 레바논을 서둘러 떠나라고 자국민들에게 재차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 격화를 들어서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인들이 떠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선택지가 아직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싶다며 이런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지금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부를 공격해온 레바논의 접경지대 철수를 요구하며 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연일 대규모 공습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해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그가 이끌고 있는 리쿠르당의 지지율도 반등했습니다. 이스라엘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리쿠르당의 지지율은 24%로 정당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리쿠르당은 전쟁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9일 라자르 여론조사 결과 18%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것은 1위를 차지한 다른 정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저조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무렵부터 리쿠르당의 지지율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마스 고위 지도자 등이 암살된 지난 7월 말 이후에는 그 상승세가 더 뚜렷해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미국의 주요 국방 파트너로 어제 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배포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국방 파트너 지정 의미에 대해서 중동, 동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에서의 국방 협력과 안보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도도 동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및 다른 공통 파트너의 군대 간 전례 없는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두 정상이 양국의 최첨단 방위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투자를 모색하고 연구 개발에서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류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어제 2주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견이 없죠. 오타니 선수 지난 1주간 타격 6개 부분에서 선두를 기록했었습니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타니는 안 주고 다른 사람 줄 만한 그런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타니 선수가 속해 있는 LA 다저스 이렇게 소개하게 되네요. 네. LA 다저스가 오늘부터 어제는 경기 없었습니다. LA 다저스 오늘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홈에서 주중 3연전을 갔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부상 복귀 아직 소식은 없죠. 플레이오프에 가면 혹시 복귀하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복귀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LA 다저스 간의 서부조 1위 싸움은 치열하다라고 보긴 좀 그렇죠. LA 다저스가 현재 내셔널리그 서부조 1위, 2위는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LA 다저스 간의 승차는 3게임 차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와일드카드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와일드카드로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에서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지금 단연 앞서고 있고 그 뒤를 뉴욕 매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그리고 애틀란타 브레이버스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한 경기 한 경기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9월 2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